그러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최재수님 고루틴 사용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실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디버깅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고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이 멀티 스레드에서는 디버깅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음, 뭐 다른 얘기지만 게임 쪽에서는 이제 저는 온라인 프로그래머니까 서버랑 클라랑 이렇게 띄우면은 디버깅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프로세스를 둘 다 잡아야 돼가지고 이제 서버 클라가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막막한 부분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음, 디버깅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 디버깅이 이제 사건의 재구성, 이 범, 범죄를 추리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재현 조건을 찾는 거죠. 재현 조건 찾기. 이제 재현 조건만 찾으면 재현 조건을 찾고 그 재현 조건이 대로 했을 때 100% 재현이 된다. 그러면은 그 버그는 시간 문제가 돼요. 이제 100% 재현 조건이면 그 버그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시간만 내가 투여하면 언젠가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근데 100% 재현이 아니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뭐 8, 90% 재현이다. 이제 한 10번 하면 9번에서 8번에서 9번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고치기 쉽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이제 10% 미만 재현 조건. 이거나 아니면은 한 번 발생한 사건. 한 번 발생. 이제 한 번 발생은 이제 라이브 서비스 할 때, 라이브 할 때 보통 이제 유저들이 버그 리포팅을 하죠. 그럼 한 번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재원 조건을 찾지 못한 거거나, 이거 애매하죠.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 범죄를 수사해야 되니까, 범죄를 수사하려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되거든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라는 거는 뭐냐? 이제 로그.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로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로그를 수집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덤프. 이제 뭐 크래시 난 경우라면 덤프가 있으면 이제 콜스택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덤프가 없더라도 콜스택은 이제 뭐 크래시 나는 케이스에서는 콜스택이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러니까 콜스택만 있어도 그러니까 저기 팜수명, 펑션 네임하고 라인만 알 수 있어도 버그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덤프가 없으면 콜스택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로그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디버거를 이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어태치해서 이제 라인뷰로 따라가면서 이제 보는 거. 근데 디버거를 어태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로그를 통해서 어,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로그를 보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근데 로그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로그가 찍혔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건을 재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로그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 근데 로그를 추가했다고 해서 이게 라이브 서비스면은 로그를 추가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적용되지 않잖아요. 이게 배포를 해야 로고 추가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보면은
MNI라고 했거든요. 우리 MMI. 버그 레포트가 딱 이제 QA 팀에서 오면 거기에 이제 로그 파일이랑 뭐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현상이랑 이제 재현 조건 같은 QA가 재현 조건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오는데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로그 파일이 와요. 로그 파일이 뭐 거의 막 10만 줄이 넘어요. 옵니다. 그거 보고 이제 찾는 건데 그거 이제 그거 막 이렇게 페이지 다운을 하면서 봅니다. 이게 로그를 이제 한참 많이 보면은 대충 보여요. 어디쯤에서 이 감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하고 봤는데 로그가 충분치가 않아. 그러면은 로그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그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로그를 더 추가하고 이제 MMI로 넘깁니다. MMI라는 게 need more information. 그래서 로그를 추가한 다음에 아, 난 정보가 더 필요해. 그리고 넘겨서 그 로고 추가된 게 반영되면 다음번 레포트가 또 버그가 또 발생할 때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로고가 추가돼서 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 하기가 어려울 때는 딱히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로그를 통해서 하는 게 사실 디버깅은 제일 중요한 건 끈기거든요. 끈기. 내가 이거를 3시 50분에 가는데. 물고 늘어지는 끈기. 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게 음, 어떻게 보죠? 100% 100%거나 뭐 80에서 90% 저거면 어, 음, 거의 뭐 언젠간 잡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덤벼들면 언젠간 잡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의 70%에서 80%는 디버깅이다. 프로그래머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라는 거는 뭐 새로운 문제도 있지만 버그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버그 잡는 일을 많이 되는 거죠. 특히 라이브 서비스는 버그가 대다수고, 이제 배포 전에, 이제 서비스 리리즈 하기 전에는 계속 버그 잡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은 뭐 코딩도 있지만 사실은 디버깅이 70에서 80%가 아닐까. 디버깅에서 중요한 덕목은 역시 끈기. 이 어떤 테크닉보다는 끈기 있게 덤벼들고 그다음에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이제 버그를 잡다가 이제 도저히 모르겠으면 집에를 갑니다, 그냥.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집에를 가요. 이제 저녁 때 이제 퇴근 시간 되면은 그냥 계속 생각하다가 안 되겠으면 집에 가요. 뭐 집에 가서 샤워를 하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뇌는 이게 아이들 프로세스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담아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 프로세스가 이거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거죠. 그러다 번뜩 생각나는 경우, 아, 그래, 맞아.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 아니면은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죠. 내가 재구성한 사건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텝이 있죠. 그걸 한번 해봐서 재현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내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로그를 박아서 그게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끈기 있게 덤벼들면 언젠가는 고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노피님이 고루틴 누수를 어떻게 감지하고 방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고루틴 누수는 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파일러에서 고루틴 카운트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굶고 있는 고루틴이 있는지 또 나오니까
그런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고루틴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항상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루틴 뉴스도 그렇고, 이 자원을 관리하는 거.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꼭 챙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희 뭐냐, 그 코드 리뷰할 때 그런 부분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리뷰어가. 그 C++ 할 때도 주로 이제 메모리 누수가 있죠. C++은. 할당을 해놓고 지우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뭐, 물론 그 루스를 찾아주는 툴들이 있습니다. C++도. 그런 거 이용해서 메모리 누수를 찾는데 결국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프로그래머가 할당을 했으면 확실히 지워주는 그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코드 리뷰할 때 그런 걸 잡아주는 거.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툴을 통해서 누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고루틴 누수도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그 누수가 되는 상황을 내가 또 이렇게 직접 재현을 해야 그거가 프로파일러가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가. 어제보다는 질문이 뭔가 더 심도가 있네요. 뭐가 자꾸 바뀌죠. 사실 언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되게 심플하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점점 뭐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자바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자바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추가가 되니까 뭐가 그런 것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기 재환님께서 질문하셨네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 중인 외부 패키지들 업데이트 및 관리 방법과 외부 패키지도 내부적으로 동일한 패키지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노컬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패키지 관리 방법, 추가한 패키지들은 모두 한 곳에 저장되는데 또 궁금합니다. 노컬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 진행 중일 때 패키지 관리 방법. 가변 인수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슬라이스라든가 맵으로도 충분할 듯한데. 함수 리터럴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컨텍스트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문맥이나 어떤 흐름 중 하나의 단위 정도로 이해했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채널은 고루틴 간 데이터 연결로 사용되는 걸 이해했는데 채널과 컨텍스트로 책에서 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부 패키지들 업데이트 및 관리 방법, 외부 패키지들도 내부적으로 동일한 패키지를 포함한 경우인데 이때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고를 이렇게 대규모로 막 여러 팀에서 막 같은 패키지를 하고 막 이렇게 쓰지는 않아서요. 저희 게임 팀 안에서 썼고 이제 저희 팀원들 한 세네 명이서 썼기 때문에 뭐 패키지를 뭐 관리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있죠. 그 모드의 그 패키지 버전을 명시하잖아요. 근데 그걸 락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키지들을 이제 버전을 락인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거냐 하는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이제 기존 코드랑 충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패키지들이 인터페이스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이제 다운로드 받았을 때 버전으로 락인이 되죠. 그걸 기준으로 코딩을 하는데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면 그게 충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업데이트를 할 건지,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패키지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패키지인데 이번 업데이트가 뭔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성능이 개선됐다든가 어떤 크리티컬한 버그가 수정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근데 그 업데이트가 뭐 불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코드 썼던 그 버전으로 락인해서 그거 써도 되는데 그거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나를 잡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관련된 그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 이제 충돌나는 부분들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패키지 관리 방법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젝트마다 패키지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면 기존의 코드랑 충돌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쓰고 있으면 두 개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코드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충돌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쪽 코드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각각 프로젝트별로 따로따로 패키지 그 디펜던시를 거는 게 맞지 않나,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물론 뭐 같은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쪽 프로젝트에서 업데이트 했던 경험이 다른 쪽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봤더니 아 그거는 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gRPC 패키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 NoSecure 버전이 제공이 됐는데 그게 디프리케이트 돼가지고 지금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STL이 아니라 뭐야 SLS 어쨌든 Secure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바꾼 경험이 다른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건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같은 패키지를 두 개에서 같은 레파지토리에다가 두 개를 같이 엮어버리면 하나 걔가 업데이트 될 때 이제 두 개 프로젝트가 다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변 인수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슬라이스라든가 맵이라든가 충분할 텐데. 가변 인수는 이런 거죠. 펑션 뭐가 있으면 어,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든가 이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인티저를 여러 개 받겠다. 근데 가변인수를 언제 쓰냐면은 사실 뭐 거의 쓸 일 없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뭐냐 쓰는 경우를 보면요. 우리 프린트F 펑션 있죠? 프린트F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포맷이 이제 스트링이고 아유 타입 뒤 앞에다 써버렸네. 타입 뒤에 쓰는 건데 고랭은.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가변인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프린트 F를 쓰는 걸 보면 포맷만 쓰고 인자 없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가변인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거를 가변인수로 안 받고 저기 어레이로 받았다. 아, 슬라이스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없는 경우에도 이거를 빈 슬라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뭐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귀찮잖아.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어레이를 붙여주는 게. 근데 이게 없으면 보기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없을 때는 그냥 아예 안 넣어도 되고 보기가 깔끔하니까 그럴 때는 가변인수를 쓰는 게 깔끔하다. 보기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변인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변인수는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변인수를 쓰면 코드가 깔끔해진다. 함수 리터럴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함수 리터럴이라고 하면 어 그죠? 람다죠. 람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뭐 우선 이게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로 first object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펑션이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펑션이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거를 이제 first object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걸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콜백이죠. 내가 어떤 펑션에 예를 들면 뭐 어떤 펑션이 있는데 뭐 로딩이란 로드 뭐 로드라는 펑션이 있어. 근데 얘가 콜백을 받아. 데이터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식의 펑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데 뭐 로딩을 하다든가 뭐 뭐를 읽어라든가 IO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게 다 끝났을 때 알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콜백 펑션을 집어넣어서 그 일이 끝났을 때 콜백이 호출되는 형태로 쓰기도 하고 이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펑션 이름을 잘 모르겠네. 뭐라고 이름을 짓지? 어쨌든 뭐 아무거나 하죠. 핸들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이 펑션 자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터레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펑션 자체는 그냥 아규먼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네가 결정한다. 네가 결정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나는 그냥 아규먼트를 돌려서 네가 주는 펑션을 호출해 줄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어레이에 있는 애를 하는데 부위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펑션이 하는 일은 그냥 돌려주는 거죠. 그 아규먼트 그 뭐죠? 멤버를 돌려주는 거. 돌려주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외부에서 온 펑션을 기반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로직을 집어넣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로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줘라고 할 때 로직을 외부에서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럴 때도 함수 리터럴을 쓸 수 있다. 뭐 콜백 대신에 이제 뭐 퓨처 패턴도 많이 쓰죠. 이제 퓨처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콜백 대신에 어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 해가지고 퓨처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변수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놓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웨이팅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콜백을 집어넣어서 콜백이 됐을 때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걔가 어떤 기다릴 수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끝났는지. 끝났으면 해결하는 이런 걸 퓨처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함수 리터럴은 그런 식으로 쓰게 된다. 이제 콜백이나 아니면 어떤 외부에서 로직을 집어넣을 때. 어, 컨텍스트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문맥이나 어떤 흐름 중 하나의 단위 정도로 이해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은 고루틴 간의 데이터 연결로 사용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채널과 컨텍스트를 책에서 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에서 컨텍스트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작업 명세서라고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작업 명세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루틴에게 작업을 시키는데 이게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여를 하기가 힘든 거죠. 외부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작업 명세서를 만들어서 걔한테 넘겨주면서 네가 작업을 할 때 이 명세서에 따라서 해라. 또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 작업 명세서를 통해서 어떤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캔슬을 시키거나 이 고루틴 없애거나 뭐 어떤 고루틴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작업 명세서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컨텍스트라는 게 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하고 컨텍스트는 고루틴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삼신기라고 부르는 게 이제 고루틴, 채널, 컨텍스트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채널과 고루틴은 따로 챕터로 빼고 채널과 컨텍스트는 묶어서 한 거죠. 네. 최재수님께서 실무 관점에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네스트 API 서버 구축 시 추천하시는 프로젝트 구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패키지로 진, 바이퍼, GORM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야? CKONOANF 컴? 나 다른 패키지 추천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 패키지가 뭔지 모르겠고요. 어, 저는 게임 서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네스트프 API 서버를 이렇게 막 심도 있게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웹 API 그냥 하나씩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웹 서버 만들 때 이제 필요한 이제 API 서버죠. 이제 뭐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면 구매 요청 또는 뭐 방을 만든다. 뭐 매치메이킹을 시작한다. 매치메이킹 스타트. 이제 보통 이제 고 서버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어 그 클라이언트가 있죠. 클라이언트 이제 게임이죠. 게임이 이제 돌고 있고 게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버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서버로 요청하면 우선은 이 서버로 건너갈 때 이 레이어가 하나 있죠. 뭐 로드 밸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노드 밸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뭐죠? 저기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이름 까먹었어. 어쨌든 API를
그 리퀘스트를 보고 이거를 라우팅 해주는 애, 라우터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앞단에 이런 애가 하나 있고, 얘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분배하는 거죠. 뒤에 서버들에게. 그럼 뒤에 이제 웹 서버들이 이제 뒤에 API 서버들이 있는데, 얘가 로드 밸런싱 하고. 근데 보통 이 API 서버들이 하는 일이 보면은 이제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잡아갖고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비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매치메이킹을 한다. 그럼 뭐 우리 매치메이킹 하는 서버가 따로 있어요. 매치메이커. 이제 서비스가 따로 있는 거죠. 아, 뭐, 그, 아니면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면 아이템 구매하는 것도 또 모듈이 따로 있어요. 커머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냐? 얘도 라우터죠. 그러니까 보고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은 이걸 관리하는 거죠. 아, 내가 리퀘스트 던졌으면, 이 앞단하고 이 뒷단은 다른 점은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가 없이 스테이트레스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받아서 넘기는 거죠. 넘기고 이제 잊어버리는데, 얘는 이거를 보냈으면 리퀘스트 보냈으면 관리도 해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매치메이커가 그럼 뭐, 야 이렇게 됐어라고 알려주면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됐네 그러면은 알려줘야지 사용자에게. 그러면 사용자한테 뭐 푸시 알림으로 알린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역할.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거를 받아서 리스판스를 받아서 이제 사용자한테 다시 푸시로 알려주는 뭐 이런 중간 역할을 주로 하게 돼서, 그러니까 얘가 뭐 직접 어떤 로직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기고 관리하고 받아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걸 실제 처리하는 놈이 있어서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뭐 얘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보통 하는 일이 뭐 이제 DB를 직접 건드리기도 하지만 DB를 직접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고 이제 인메모리 캐시를 많이 건드리죠. 이제 그 스테이트를 저장할 때 인메모리 캐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레디스죠. 그래서 뭐 레디스나 좀 할까. 그리고 이제 얘가 RESTful API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얘가 이제 게임 쪽에서는 사실 HTTP를 주로 쓰진 않으니까 굳이 HTTP 필요는 없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어차피 그 C++로 만들어진 언리얼 클라이언트라서. 그래서 gRPC를 많이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gRPC가 효율이 더 잘 나오니까 HTTP보다. HTTP는 이제 평문 위주의 데이터 스트럭처고 gRPC는 이제 바이너리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그래서 gRPC로 이제 하기도 한다. 근데 어쨌든 뭐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얘가 뭐 헤비하진 않습니다. gRPC로 리퀘스트 받아서 이쪽도 이제 gRPC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 안쪽에서는 HTTP 쓸 일 없으니까 여기도 gRPC로 돼 있으니까 gRPC로 보내고 이제 뭐 내가 스테이트 저장할 일이 있으면 인메모리 캐시에다가 보내고 DB를 직접 건드리는 경우는 좀 적어요. DB를 건드리면 좀 위험해지니까 이제 DB는 이제 얘네 시스템에서 내부에서 알아서 뭐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텔레메트리 같은 것도 이제 외부 시스템으로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이제 요거는 이제 다 각각 팀들이 따로 있고 요거 만드는 팀이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요거를 요 클라이언트하고 요거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만들 때는 뭐 굳이 그렇게 무겁게 가진 않는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환님이 또 질문. 1번 질문에 추가하자면 A가 B를 쓰고 업데이트 진행할 때 A 패키지도 B 패키지 사용하고 C 패키지도 B 패키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A에서 B 버전과 C에서 B 버전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되는 건 건드리지 말자. 사실 이런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닌데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성격상 보면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딱딱 정리돼 있고 이게 배선 관리 같은 거 있죠. 배선도 이게 뭐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배선도 착착 이렇게 정리돼 있고 코드도 이제 쫙쫙 정리돼 있고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똑같은 패키지고 얘는 저기서 쓰고 쟤는 여기서 쓰는데 왜 버전이 달라야 되냐?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똑같은 패키지가 왜 서로 다른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냐? 한 군데로 모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건드리면 이게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어글리함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이제 그랬냐. 그 똥무더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모으는 거야. 이 어글리한 거를. 똥은 저기다 다 버려. 이거를 피톨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저기다 다 버려야 돼.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데 퍼쉐이드 패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인터넷에 퍼쉐이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미지를 보면은 이거거든요. 퍼쉐이드가 이제 건축에서 나온 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건물의 정면. 인터넷이 불안정하네. 건물의 정면이 퍼쉐이드거든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건물의 정면이 퍼쉐이드예요. 그래서 건물의 정면을 멋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건물의 정면은 재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네. 고모드 전체 패키지 업데이트 진행할 때 패키지 버전의 문제는 예, 그럴 수 있죠. 그 업데이트 주기를 잘 맞춰가지고 그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꼭 굳이 필요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도 중요한 패키지들, 그러니까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는 패키지들을 맞추시고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패키지인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언리얼 게임이니까 예를 들면 언리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언리얼 엔진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매달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는데, 어, 그 언리얼이 업데이트 될 때 보통 이제 업데이트 진행하는 경우 보면은 이게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게임 쪽에서 예를 들면 언리얼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는 게임 레퍼지토리가 있죠. 여기에 이제 언리얼이 있어요. 언리얼을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브랜치를 뜹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 브랜치를 떠요. 그래갖고 브랜치 떠서 이쪽에서 언리얼을 버전을 올려요. 예를 들면 얘가 버전 5.4인데 얘가 버전 5.5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브랜치를 뜬 다음에 이쪽에서 언리얼을 업데이트해요. 다른 브랜치에서. 왜냐하면 이쪽에서 작업자들은 계속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브랜치를 뜬 다음에 이쪽에서 업데이트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어붙이죠.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뭐 에러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어붙여요. 이어붙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돌려요. 이제 전체 테스트를 돌립니다. 이제 이럴 때 유닛 테스트가 잘 돼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회기 테스트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으면 그 테스트 한번 쫙 돌리면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테스트를 쫙 돌려요. 그래서 문제 없다 싶을 때 이거를 원래 브랜치, 메인 브랜치로 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 또 큰일입니다. 이거를 하는 게 큰일이라서 언리얼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한 명의 작업자가 담당자가 붙어서 이거를 하죠. 이런 일을. 그러니까 패키지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일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명의 담당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메인 패키지 업데이트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맞추고 다시 본 메인 브랜치로 머징하는 거 그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퍼시헤드 얘기하면 퍼시헤드라는 게 건물의 앞면이거든요. 앞면을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 상관없어요. 앞에만 멋있게. 그래서 이제 퍼시헤드 패턴이라는 게 맨 앞에 인터페이스로 그 저기 API들을 노출시키고 작업하는 메인 API 놓치고 뒤쪽으로는 다 숨겨버리는 거죠. 구현을.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패키지 업데이트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고 그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엔 꼭 필요할 때 물론 그거는 뭐 프로젝트마다 회사마다 정책마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뭐 작은 패키지들도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이제 중요한 패키지들이 이제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뮤텍스나 싱크맵을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뮤텍스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뮤텍스나 싱크맵을 사용하면 얼마나 성능 효율이 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를 가지고 몇 가지 프로젝트 진행해 봤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이 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경험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허동우님. 첫 번째 질문은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갖고 야야야야. 네. 우선 제가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돼요. 그래서 11시 10분쯤에 나가봐야 돼서 어쨌든 요 질문하고 예, 최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뮤텍스랑 싱크맵은 뭐 싱크맵도 내부에서 뮤텍스를 쓰고 있겠죠. 근데 스레드 세이프 하기 위해서 뮤텍스를 쓰는 건데 뮤텍스라는 애의 동작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뮤텍스 이제 그게 이게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건 컨텐션 문제인데 컨텐션 이렇게 쓰나? 이게 이제 스레드 간의 충돌,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뮤텍스로 보호하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에 여러 스레드가 달라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그 이런 경우에 뮤텍스를 쓰게 되면 성능에 이슈가 될 수 있다. 고 하는 거죠. 그게 이유가 왜냐면은 이게 락킹을 거니까 이 자원에 한 놈만 접근할 수 있도록 락킹을 거니까 다른 스레드들이 대기하는 거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락이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 다른 스레드들이 그동안 멈춘다. 멈추기 때문에 성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락킹을 하는 과정도 보면은 이 락킹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뮤텍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코어 레벨까지 내려가서 스레드를 잠궈 버리거든요. 스레드를 아이드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CPU가 이제 덜 돌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 뮤텍스 방식이 있고 이제 저기 뭐야
뮤텍스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스피닝 락이라고 해서 이제 뮤텍스가 아니라 뮤텍스는 이제 OS 레벨에서 락킹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OS 레벨에서 락킹을 거기 때문에 스레드를 이제 그 하이버네이트 이제 아이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멈추게. 근데 스피닝 락은 이제 OS 레벨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무한 루프 도는 겁니다. 무한 루프 돌아서 is lock released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무한 루프 계속 돌면서 야 락이 풀렸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모든 스레드가. 그러니까 CPU가 계속 바쁘죠. 계속 바쁜데 하는 일 없이 무한 루프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피닝 락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스피닝 락을 거는 이유는 이 CPU가 잠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락을 기다리게. 뮤텍스 쓰면은 이게 하이버네이트, 이게 아이드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성능 로스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스피닝 락으로 계속 바쁘게 돌리는 거죠. 근데 스피닝 락을 쓰면 계속 바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CPU가 막 100% 뜨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무한 루프로 돌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일들을 한번 걸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한테 한번 양보를 해주는 거죠. 권한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스피닝 락을 쓰든 뮤텍스를 쓰든 간에 이 컨텐션, 이 경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성능 로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뮤텍스를 그러면 안 쓸 거냐? 아니 방법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자원을 경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그러면 뭐 락을 안 걸 수는 없거든요. 그 락을 걸어야 그 자원을 보호하잖아요. 락을 안 걸면 아무나 막 들어와서 다 고쳐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뮤텍스를 안 쓸 수는 없죠. 그리고 뮤텍스가 뭐 성능 로스가 있다고 하는데 라는 것도 기본 조건이 있어요. 경합이 많이 발생해야 성능 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뮤텍스가 뭐 성능 로스가 있지 않아요. 뭐 굳이 있다고 해서 원투 사이클 정도 있는 건데 원투 사이클 성능 로스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오퍼레이션 몇 번만 펑션 콜만 해도 원투 사이클 로스는 생기는 거고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경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합을 발생시키는 구조냐, 또 많은 경합이 발생되는 구조냐가 중요한 거지. 뮤텍스를 쓸 거냐, 뭐 스피닝 락을 쓸 거냐, 아니면 락퓨리라는 것도 있던데 락퓨리 맵을 쓸 거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스레드 간의 경합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경합이 발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책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거죠. 그 스캐러 앤 게더러 방식. 이제 패턴으로 보면 스캐러 앤 게더러 방식인데 이 부채 팬인 팬아웃이라고 하기도 하죠. 팬아웃 팬인.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이게 작업을 쫙 뿌렸다가 이제 하나로 모으는 방식. 이러면은 각 작업자가 자기가 할당받은 작업만 하는 거니까 서로 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죠. 또 이제 뭐 그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하면은 각 작업자가 자기가 맡은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책에도 넣어놨지만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타이어만 계속 만들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의자만 설치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타이어만 만드는 사람은 의자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페인트만 칠하지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만 하면 서로 경합이 발생하지가 않죠. 근데 뭐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같은 차를 막 만든다 그러면 서로 간에 막 부딪히겠죠, 작업자들 간에. 근데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 스테이트가 들어가면서
각 작업자가 자기가 맡은 부분만 딱딱 건드리면 서로 간에 그 작업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디자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경험을 줄일까를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뮤텍스를 쓸 거냐, 뭘 쓸 거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어, 두 번째로 현재 고를 가지고 몇 가지 프로젝트 진행해 봤는데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고 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경험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이제 실무에서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실무에서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로드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로드 테스트라는 게 아, 부하 테스트죠. 한국말로. 이제 부하를 줘가지고 얘가 얼마나 부하라는 말이 뭔 말이야? 부하. 참 한국말은 어려운 것 같아. 부하는 쫄따구를 부하라고 그러나? 이제 오버헤드. 오버헤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짐을 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막 던져줘가지고 얘가 얼마나 일을 빨리빨리 하냐. 이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다 뭐 천 개 만 개 띄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하를 발생시키는 거를 만들어요. 툴을. 그래갖고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툴들이 있죠. 이미 오픈 소스로도 공개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였죠? 이름 유명한 것 있는데 헤인가? 헤이스택?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이거 아닌데. 어쨌든 부하 발생기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있고 웹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API 그 어떤 HTTP 콜로 어떤 형태로 해라 하고 하면은 걔가 막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던지는 거죠. 리퀘스트를. 그거를 얼마나 다 처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래픽 처리를 부하를 줘가지고 이 부하를 얼마나 견디는가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로 뭐 할 게 뭐 있냐? 뭐 사실 포트폴리오로 저는 이렇게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클로닝 하는 거, 뭐 페이스북 클로닝하고 뭐 에어비앤비 클로닝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데 뭐 단순한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채팅 프로그램 만들었거든요.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 하려고 TCP를 이용해서 채팅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고 저는 이제 소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2기가바이트 텍스트를 소팅하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빨리 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해보는 거를 연습해 보는 거.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 결과를.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다. 뭐 스레드 하나를 써서 하는 것보다 그럴 때 이제 멀티 스레드로 하면은 내가 고루틴을 어떻게 썼고 뭐 채널을 이거를 어떻게 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러 도메인들이 있지만 다 기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프로그래밍 격언에서 make it work, make it right, make it fast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거는 돌아가게 만들어라. 먼저 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어글리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돌아가게 만들고 두 번째로 make it right. 제대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는 제대로 만들어. 이거는 뭐 리팩토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도 이제 설계도
제대로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엔 제대로 만들고, 세 번째로는 make it fast. 빠르게 돌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성능 개선을 시키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어떤 도메인을 하든 내가 웹을 만드든 비트코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은 이건 같아요. 돌아가게 만들고 제대로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 거. 이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우선 저는 오늘 좀 일찍 가봐야 돼가지고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제네릭 프로그래밍 하니까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